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고 이번 주 흐름에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보고 그것이 다음 주에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런 상황을 좀 살펴봐야겠죠. 이번 주에 오늘 아침 시장 끝난 목요일까지 나스닥은 1.67%, 다우는 0.48%, S&P 500은 1% 반등을 했습니다. 다우 운송지수는 2% 반등했고요. 상대적으로 특징적인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인 팩트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우 운송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홍콩 항생은 어제 쉬었지만요. 0.5% 반등이었고 대만이 1.5% 하락, 상해가 0.94% 하락이었습니다. 대만이 하락한 것은 기술주들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가 WTI는 81.45달러로 여전히 고공권에 있습니다.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고공권에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 심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3.98로 약간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 됐고요. 원화는 1200원 위로 올라섰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1182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원화 환율에 올라가는 거, 이게 약세죠. 이거하고 우리 시장은 반대, 역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안화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요. 6.43 위안 달러 대비 있고요.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은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 위에 있다가 1.516%, 1.5% 근처까지 안정화되었습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도 우리 시장하고 역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는 동안 우리 시장은 반대로 하락을 하고 이번 1월부터 3월까지 그랬죠. 이것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우리 시장이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반도체 쪽이 좀 좋지 않고 삼성전자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는데, 어제 TSMC의 호실적 발표와 함께 미국의 반도체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반등을 했고,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종목들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렇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하향 안정화되고 환율 상승이 주춤하면서 시장은 반등을 줬다. 자, 그런데 이것이 시장 하락의 근본적인 악재들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에요. 봉합을 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악재들을 반영하면서 하락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그 노이즈들이 봉합되면서 반등을 했다. 그 정도 수준까지 보는 게 이번 주의 전반적인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살펴보면서 이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도체 D램 가격이 2021년 4분기에 고정 D램 가격이 하향할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반도체 완성품 업체들이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런데 2022년 내년까지도 하락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으면서 마이크론, 인텔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삼성전자가 그날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어제 TSMC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이걸 호시적 발표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 비교적 우호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 인텔이 3% 반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3% 반등하면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관련 섹터에서 반등을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물가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유가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합이라고 표현을 좀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던 것은 백악관에서 직접 나서서 물가 상승에 대한 언급을 좀 하고 개입을 하겠다. 예의주시하면서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미국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9월에 CPI가 5.4%고 CPI가 4.0%로 발표가 되었는데 그 세 항목을 보니까 에너지 부분, 이 부분 빼놓고 나머지들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조금 한숨 돌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좀 주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에 대한 우려는 계속 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것인데요. 중국의 PPI가 10.7%로 나왔고, 미국의 PPI가 8.6%로 나와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심리는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프로듀서
프라이스 인덱스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이렇게 오르면 결국은 컨슈머인 CPI,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게 한 축의 걱정인 거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옐런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라간 부분은 일시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후퇴했죠. 한 발 물러서서 생각보다 오래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공급 사이드에서 생산망 차질로 인해서 소위 뭐 병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랐다. 계속 이제 그걸 주장을 하면서 결국 위드 코로나가 되고 그리고 생산망 차질이 좀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물가는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지연이 됐고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을 것이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즉 수요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도 이제는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길어질 것이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을 보면은 연준의 많은 위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요. 우리가 물가를 걱정하는 것은 경기가 올라가면서 수요 사이드에서 좋아져서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우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그러고 시장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 생기면 인플레이션 랠리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시장은 그것과 연동하면서 상승을 해요. 이게 이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이번에는 경기가 피크아웃 치면서 떨어지는 동안에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야, 이거 경기 회복 못하면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좋지 않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준과 미국의 보도들 그리고 IMF의 전망치들은 내년도에 슬로우다운 후에 안정적인 성장을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기반으로 해서 물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다. 인플레이션 현상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간 복잡하죠. 이 부분이. 그런데 지금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것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순간에는 이것이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9월 수출이 전년 대비 28.1%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견조했습니다. 지난 8월에 25.6%였는데 시장 컨센과 QOQ로도 더 전월 MOM으로도 더 좋은 현상이 나타나서 중국이 생각보다 아주 꺾이는 그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 미국 시장이 1% 이상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이것은 주간 실업보험 청구 수가 29만 3천 명으로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은행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눈높이가 낮아졌잖아요. 컨센서스보다 좋게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은행주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 주에 해외 시장,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외 시장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 해외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보겠습니다. 사실 기준은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드린 것 같은데 기준은 S&P 500 기준으로 항상 보는 거예요. S&P 500 기준이 우리 코스피하고 과거에 비슷했어요. 제가 뭐 26년간 있으면서 과거에 보면 과거 여러분 월봉 차트 보면요. S&P 500하고 우리하고 지수가 비슷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S&P 500은 지금 4,400가 있는데 우리 시장은 아직 3,000 있으니까 갭이 확 벌어졌죠. 이 갭이 벌어졌던 것은 언제부터 그랬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기면서 막대한 자금을 미국에 쏟아붓고 글로벌 저성장 구간에서 미국만 성장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무튼 기준은 S&P 500으로 항상 보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지금 S&P 500의 일봉을 보고 계십니다. 어제 장대 양봉을 내므로써 직전에 단기 하락 추세를 약간 그렸는데 한 달 반 정도 하락을 했죠. 근데 이것을 꺾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S&P 500 기준으로 이게 4,500포인트를 넘어서잖아요. 4,500포인트를 넘어선다는 얘기는 직전에 있던 떨어졌던 그 고점을 넘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요걸 넘어서면 우리 시장은 3,050포인트를 넘어서 3,100포인트를 향해서 갈 수 있어요. 아직 못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장이 오늘 반등을 시도를 했지만 결국 다시 되밀리는 연산장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의 일봉이 지금 이제 반등을 시작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에 하냐 마냐의 이제 기로에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주봉을 보면요. 여러분 이 주봉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게 뭐 확 무너진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우리 시장이 수급적 요인에서 급락을 하다 보니까 더 심리적으로 굉장히 침체된 또는 걱정스러운 이런 분위기가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뭐 외람된 말씀이지만 뭐 하루하루 시장을 바라보고 또 주간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항상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이렇게 저를 이제 불러서 전체적인 시황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뭐 KBS나 MBC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제 참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참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S&P 500의 기준으로 이렇게 쭉 봤을 때 얘가 특정한 각도로 움직이다가 특정하게 이런 각도로 움직인다는 얘기는요. 이때는 이 정도 각도의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어요.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거는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건 빠른 시간 내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시작해갖고 그때 이후로 또 성장률의 각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으로 해서 비정상이 생겼어요. 비정상의 정상화는 그대로 곧바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춤거렸잖아요. 또 조정을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각도가 성장의 각도라는 거예요. 이 성장의 각도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주가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상승과 하락에서 움직이지만 이렇게 추세적으로 움직이다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려는 속성이 있죠. 여기서 많이 빠지면 올라오려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비정상적인 상승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되는 일정 정도의 되돌림은 있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요. 이것이 대세하락으로 가고 시스템 위기를 발생시키는 중대한 위기의 발생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까지 봐야 되느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이 뭐 이렇게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뭐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직접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또 시장이 조금만 떨어져도 미국도 지금요, 개별 종목들이 약 20에서 50% 떨어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수가 요번에 고점으로부터 약 12% 하락했거든요. 3,300으로 따지면은 12% 하락하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그 외에 센 섹터 일부를 빼놓고는 종목별로 20%, 30% 빠진 종목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종목별로 종목은 훨씬 더 큰 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관리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반적인 흐름은 항상 잊지 말고 가져가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건 너무 긴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을 좀 드렸고요. 당장은 일단 하락 추세에 있다가 올라갔다가 직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터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사뭇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은 그보단 등락폭이 훨씬 더 크죠. 나스닥 역시도 전체적으로 이 추세에 있다가 요번에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이 폭이 아까 그 S&P보다 훨씬 크잖아요, 얘는요. 얘도 여기서 떨어졌다가 직전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15,000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올라서면은 야, 이것도 다시 뭐 걱정은 다 또 이제 다 뒤로 가고 또 뭐 좀 안정적으로 시장이 움직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의 제가 일봉을 보고 있었는데 이건 지금 제가 S&P 500과 나스닥과 비교했을 때 다우존스 차트가 어때요? 이건 훨씬 견조하죠, 지금요. 얘는 떨어진 폭 자체가 크지도 않고요. 최근 들어서 직전의 저점이 아니고요. 옆으로 계속 횡보했어요. 박스권에 있었습니다. 이 주봉을 보시면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주봉을 제가 크게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보면 이게 이번 주고 지난주 1, 2, 3, 4, 5주 동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얘는. 5주 동안 이렇게. 근데 이제 아래 꼬리가 이렇게 있죠. 이 얘기는 변동성이 심했다는 거예요. 변동성은 심했지만 지수는 그냥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냐? 이게 굉장히 우리 지금 앞으로 투자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뭐냐? 다우 운송 지수예요. 다우 운송 지수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하고 저는 이제 자주 이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우 운송 지수는요. 남들 좋을 때 얘는 지 혼자 계속 빠졌었어요. 얘는 5월 달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요번에 지수가 하락을 했죠. 전 세계 시장이 하락을 하고 나스닥도 빠지고 S&P도 빠지고 이렇게 한 달 동안 빠졌잖아요. 얘는 어땠어요? 지금 10월 달에 한 달 동안? 얘는 올랐어요. 이거는요. 오히려 거꾸로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생긴다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에 인플레이션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오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 운송주들 이런 게 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의미합니다. 다우운송지수가 이렇게 빠지는 동안은 경기 민감주는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을 계속 드렸잖아요. 산업재 이런 게 안 됩니다. 계속 그랬잖아요. 근데 이 다우운송지수가 여기서 꺾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보시기에는 저점 형성한 것처럼 보여지죠. 이렇게 해서 얘가 주봉을 해가지고 주봉상 더 올라가기 시작했고 다우운송지수가 저 위에 있는 16,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기 시작을 해서 이걸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소위 성장주에는 빅테크가 하락을 하면서 반대로 산업재, 조선, 해운, 철강, 기계, 자동차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전부 다 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이 이렇게 오른다는 얘기는 이게 경기가 좋아질 것을 반영하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현명한 게 시장이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돈입니다. 돈은 정말 현명해요. 우리들 세상에 어떤 석학보다도 더 현명한 거죠. 돈이. 그들이 그 현명한 돈이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장에서 얘기하고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이 될 거냐. 이거 약간 서로 엎여 있잖아요. 서로 이해상충에 서로 엇갈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꾸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미래 경제를 걱정하는 많은 아카데믹한 석학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에서 움직이는 돈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런 것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제가 이번 주 이슈 그리고 흐름 보여드리면서 차트까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의 전반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시장이 이제 대세하락으로 한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제가 왜 오늘 이런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 이제 대세하락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게 요즘에 가장 관심사라서 각 방송에서 저보고 맨날 그걸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론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께도 잠깐 그걸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이들이 직전 고점인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이걸 돌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 곧바로 돌파를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안에 좀 갇혀 있으면서 주 초에는 강했다가 주 후에 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돌파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조금만 흔들려도 과거 2013년, 2014년도 그랬어요. 미국이 한 4%, 5% 조정 보이면 우리는 10% 이상 조정을 보였죠. 이번에도 똑같아요. 얘네들 조정 보인 게 생각을 해보세요. S&P 500 기준으로 볼까요? 4,500포인트에서 4,30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20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러면 한 4% 하락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10% 정도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한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힘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시장이 변동성이 심하다는 거, 힘들다는 얘기는요. 반대로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수익의 기회가 더 있는 겁니다. 시장에 변동성이 없으면 수익이 납니까?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에 보면, 시장 가설에 보면, 시장이 모든, 가치와, 그리고 세상의 온갖 뉴스, 호악재들을 다 반영하면서 움직인다. 그것을 정확하게 미래 것도 반영하면서, 그것을 강형, 약형, 중강형, 강형 이렇게 얘기하죠. 수율적 시장 가설을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거기까지도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지금 미국 시장을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에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18일 날 중국의 실물 지표, 산업 생산, 고정자산 투자, 소매 판매가 발표되고요. 19일 날 미국의 주택 지표, 죄송합니다. 말을 엄청 제가 빠르게 하죠. 오늘 뒷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하다 보니까. 미국의 주택 지표 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0일 날 유로존의 CPI가 있고, 연준 베이지국 발표 있고요. 그리고 21일 날 우리는 20일까지 수출입 동향이 있고, 이것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이게 뭐가 있어요? 빅 이벤트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부 다들 뭐냐면, 이번에 CPI, PPI 발표됐잖아요. 다음 주에는 실물 지표들이 발표가 돼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둔화되면 어떻게 해? 이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경기 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보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다행스러운 거는 미국은 지금 2분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컨센서스가 눈높이가 상당히 낮아져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우리 그 실적이 눈높이가 높은 상태면 굉장히 호시적이 나와도 안 좋은 거고, 요번에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눈높이보다 훨씬 더 높은 실적이 나와서 철강주들의 상승을 이끌었고, 그렇듯이요. 눈높이가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요번에 금융주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고요.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존슨앤존, P&G, 넷플릭스,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IBM, 테슬라, 코카콜라, 인텔, 굉장히 중요한 종목들이 다음 주에 발표가 되고요. 실은 다음 주보다도요, 그 다음 주에요. 그게 이제 슈퍼 위기라고 하죠. 그 다음 주. 10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 뭐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 LG노태, 뭐 하이닉스, 유수의 기업들이 그날 다 실적 발표를 하죠. 미국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 애플이나 이런 거 다 마지막 주에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실적을, 이게 지금 다음 주 얘기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슈퍼위크는 그 다음 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확실하게 실적 시즌에, 어닝 시즌에 맞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연동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다음 주에는, 실물 경기의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 이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지금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빅 이벤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가지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반등을 줬잖아요. 근데 다음 주에 뭐 이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나오면서 반등을 하다가도 점차로 올라갔다가 매물 맞고 올라갔다 매물 맞고 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번 주에는 빠지면 저가매수 있잖아요. 다음 주에는 반대로 올라가면 고점 매물, 올라가면 고점 매물 이럴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요. 23일이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이 헝다그룹의 달러 표시채권 이자를 못 줬죠. 이걸 유예했습니다. 그걸 한 달이죠. 그게 기준일이에요. 다음 주가.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 안 되면 디폴트 되는 거거든요. 이 디폴트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디폴트가 저는 부분 디폴트 할 거지, 헝다그룹이 막 그냥 디폴트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가봐야 될 문제고요. 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 시장에서는 디폴트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론 플레이가 나오면서 막 시장이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10년 만기 국채 수준이 오르고 우리 환율이 또 다시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변동성이 좀 생기면서 후반에 가면 변동성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의 돈들은 굉장히 현명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이런 노이즈가 발생할 게 있어. 그러면 단기적으로 들어간 돈들은 이번 반등에 난 팔아야지. 또는 매수하려는 돈들은 난 좀 더 기다렸다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다음 주에는 어떤 틀 안에, 박스권 안에 갇혀 있으면서 또다시 종북장세로, 어닝 시즌이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떴다가 약간 지금 밀리고 있죠. 지금 코스피가 0.5%,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7. 어제 코스닥은 3% 이상 상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밀리고 있어요. 왜 밀릴까요? 지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단기 거래자들이 단기 반등한 거에서 5%가 수익이 났던 10% 수익이 났던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그리고 또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연속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연속성을 주면서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점 찍었으니까 이제 사야지. 이제 이거는 약간 하수예요, 하수. 시장의 흐름을 못 보는 거죠. 그거는요. 물론 뭐 장기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시황의 관점에서는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 시장이 어제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나,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었나, 그리고 현재 오늘 흐름과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나는 대응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한번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코스피가 1% 주간으로 반등했고 코스닥이 3.18% 반등했습니다. 코스닥이 더 큰 폭으로 반등했죠. 당연한 겁니다. 등락폭을 보면요. 지금 코스피 지수의 일봉이에요, 이게요. 이게 일봉인데 코스닥 지수의 일봉을 보면 이건 뭐 엄청 험악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이렇게 팍 빠졌다 팍 올랐다가 엄청 빠졌다가 이러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동도 더 큰 거예요.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거고. 이건 뭐 당연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나 그래서 코스닥 못하겠어. 난 코스피만 해.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시장은 못하겠어. 난 미국 시장이 안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의 기회가 한편으로 더 있는 겁니다. 이걸 내가 소위 리스크 테이킹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시장이 원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거죠. 2주간 급락하면서 3,000포인트 아래까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을 때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거는 전반적인 지금의 악재를 반영하면서 떨어진 것이 아니다.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것은 수급적 요인이 크다. 뭐 그에 경구용 치료제 얘기가 나오면서 제약바이오가 폭락하면서 CFT의 증거금리를 낮췄죠. 9월 말에. 그래서 그게 이제 CFD 이제 낮춰진 거고, 그리고 신용 비율 낮추라고 그랬죠. 가계대출 줄이라 그랬죠. 지금 뭐 전세대출도 줄이라 그랬죠. 지금 카드론도 줄이라 그렇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오늘 보니까, 뭐 현 정부에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그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게 아니라 이런 기사까지 오늘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던 것은 이런 수급적 요인이 상당히 작용을 했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되돌림은 하지 않겠냐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번 주의 흐름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지금 현재는 됐습니다. 자, 이제 이후가 더 문제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를 또는 뭐 주가를 맞추고 안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직접 투자해서 이건 돈이 걸린 문제니까요. 이후에 또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예상과 맞게 움직인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번 주 주간 수급을 보면 개인들이 약 4천억 정도 매수했고요. 기관들이 1조 3천억 순 매도했고, 외국인들이요. 기관들이 약 8천억 매수를 했는데요. 그 중에 금융투자가 약 5천억 매수를 했어요. 금융투자는 이거는 프로그램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이제 곧 매도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뭐죠? 이게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올 것이다. 근데 실제로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도 지금 이제 올라갔다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오늘도 보면은, 제가 지금 보면은 연기금이 500억 정도 지금 사고 있거든요. 즉, 3,000포인트 선 아래에서는 연기금은 팔지는 않는구나.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연기금은 안 사줘도 좋으니까 팔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번에 또 한 번 보여줬어요. 얘네들이.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은, 우리나라 지수를 볼 때요. 우리나라 지수가, 업종 차트가 어딨죠? 3,000포인트 아래로 언제 떨어졌었죠? 3,0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 적이 있었죠. 지난 봄에 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요번에 또 떨어지고 이렇게 움직였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봄에 떨어질 때가 어디냐면 여기죠. 1월, 2월, 3월까지 떨어지면서 요 라인에서 3,000포인트 아래로 이렇게 떨어졌었잖아요. 요때 연기금이 어떻게 했냐? 샀다니까요. 이때. 그래서 연기금의 스탠스를 보니까 이 3,000포인트 아래에서는 더 팔지는 않는구나. 그러면 강력하게 연기금이 매도가 나오질 않겠구나. 팔지만 않으면 일단 되겠는데 좀 사주면 좋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또 연기금이 여기서 사주는 모습을 또 나타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기금은 큰 손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체 시황과 지수를 봤을 때 이 정도 라인에서는
거기다가 팔고 이러지 않고 상당히 이 정도 라인에서는 좀 싸다라고 인식하는구나. 요 정도는 우리는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 밑으로 막 떨어져서 2,800에도 팔 수 있고 2,500에도 팔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언제 벌어질까요? 지수 자체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아주 큰 폭으로 레벨 다운 될 거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이 되면 더 낮은 가격으로도 팔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게.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래서 좀 더 일러가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좀 움직였던 것은 3,000포인트 아래서 한 3,000포인트까지는 이제 수급적 요인 때문에 그랬으니까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되돌림 생각을 했고 연기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단은 그런 모양이 나타났는데 이후에 이들은 연기금 만약에 3,050, 3,100 가면 연기금이 살 거냐? 또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아주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아니잖아요. 특히 이번에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도를 했던 것은 12일과 13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년도까지 고용 디램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이런 뉴스와 함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이틀간 1조 원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그날 이제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좋지 않게 했는데 반대로요. 이 반도체만 팔았지만 나머지는 자동차도 순매수했고 2차 전지도 매수해주고 그리고 철강도 매수해주고 그러면서 이번 주에 반등을 좀 해나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코스닥이 3%나 반등한 것은 왜 그랬냐면요. 지난주에 머크발 노이즈 이것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폭락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이런 게 반대 매매 나갔다고 표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낙폭이 컸어요. 그래서 이들이 반등을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반등을 하니까 당연히 코스닥이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되면요. 자,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강했던 섹터 또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어떤 것들이었고 왜 그랬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리비안 관련주 미국의 전기 트럭, 전기차 이제 IPO를 앞두고 있죠. 이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테마로 거래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섹터별 거래라 사이클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테마로 거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메타버스 ETF가 출시가 됐죠.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 있는 선두에 있는 네이버, 카카오, 위메이드, 뭐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ETF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항상 ETF가 신규로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상위에 있는 종목들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차트와 수급을 보면서 물론 당연히 뭐 가치도 봐야겠지만 보면서 거기서 픽을 해서 거래하는 것은 좀 좋은 습관이다. 이건 앞으로 5년, 짧으면 5년, 길으면 10년 계속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의 실적이 아주 호실적 발표되면서 포스코 강판, 동국제강, KG 동부제철, 고려제강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이외에도 종목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종목들만 일부러 쓴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외에도 올라간 종목이 있는데 저 밑에서 헤매고 있다가 반등한 거 이런 건 뺀 거고요. 위험하니까. 또 너무 저가주도 뺀 거고요. 또 등락이 너무 심한 거 뭐 이런 것도 뺀 거고 좀 그중에서 우량하다고 하는 것들에서 좀 강하게 올라갔던 거 이런 걸 일부러 골라서 제가 여기다 쓴 거예요. 원자력 발전, 스몰 원자력 요거 얘기를 지금 나오고 있죠. 프랑스에도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다원시스, 일전파워, 한전 KPS가 이번 주에 강세였고요. 자동차도 강세였습니다. 이 자동차는 어떻게 좀 봐야 되냐면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자동차 실적은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자동차는 현저하게 저평가되면서 시장에서 한동안 계속 안 좋았던 쪽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빈집이라고 하죠. 이들이 이제 낙폭이 과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매수를 해서 끌어올라오는 이제 그런 특징을 최근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는 뭐 워낙 셉니다, 계속. 근데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제 커멘트는요, 뭐, 나노수제, LLF, 뭐, 에코프로, BM, 대우전자, 첨보, 이거 다 올랐는데, 두 가지 포인트를 하나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으로, 계속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계속해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들은 증설을 하면 수혜를 입는 소위 소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당연히 수혜를 입는 건 맞아요.
그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각광을 받으면서 조정받으면 또 올라가고 그랬는데, 그리고 뉴스 나오면 계속 오르고 그래요. 근데 뭐, 지금 끝났다. 이렇게는 안 보이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주식을 지금 장기 투자해야 되느냐, 그거는 상당 부분 주가가 미래의 이익을 반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냥 단기 거래를 오히려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가까이 오른 건요, MSCI의 종목 편출입 종목이 있죠. 여기에 LLF니, 그래서 2차 전지의 종목들이 시총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들이 요번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급적 요인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 수급적 요인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쫓아가면 자칫 잘못하면 좀 고점에 물릴 수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요. 갖고 계신 분들이 팔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면서 이들 주가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의 설명드린 우리나라 시장의 이번 주의 움직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쭉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저점은 2,901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나서 반등을 주어서 오늘 고점은 3,021포인트인데 지금 3,002포인트 이렇게 내려왔어요. 왜 이럴까요? 여기서 3,000포인트를 넘어서 3,050포인트, 그 다음에 3,050포인트입니다. 여기가 3,050포인트예요. 직전에 있는. 그 다음에 3,100포인트고 그래요. 이 3,050포인트를 넘어서 3,100포인트까지 이렇게 가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는 것이 돼야 되고요. 미국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시장에 그동안에 단기 악재로 됐던 게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안정화된 게 아니고 봉합을 했던 수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가운데 그냥 경기 지표하고 개별 기업의 실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헝다그룹 노이즈가 지금 다음 주 말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올라가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주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이 안에 그냥 있겠죠. 이 안에. 다음 주에 2,9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간다. 이러면 정말 그러면은 이 조정이 이거 꽤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의 이 상황으로 봐서는 이 안에 갇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의 시황은 어떻게 보냐면 주요 이벤트가 없습니다. 경기 지표 및 기업 실적에 집중합니다. 25일부터 실적 발표 피크, 그 다음 주가 슈퍼위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점을 두면서 종목 장세가 차별화된 종목 장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반등의 목표는 3,000포인트와 3,050포인트가 1차 반등의 목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표현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로 넘어갈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고 이후에 재반락하고 눈치를 보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유동성과 금리 변화의 근본적인 시장의 악재가 크게 변화된 게 없어요.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던 것을 멈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게 연기되었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이제 진행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리 변화 부분도 우리 뭐 요번에 동기화를 했지만 11월에 또 금리 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긴축의 요인이 분명히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축은 그대로 두는 거고, 이 유동성을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다.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다소 이제 외부적인 요인에 이제 긴축이 좀 있을 것이다. 대출 뭐 막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이번에 빠진 거란 말이에요. 이건 반영이 이미 됐어요. 요까지는. 요거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노이드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었어. 헝다그룹 문제도 있었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봉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을 한 것이지, 전반적인 추세적인 반등을 이끄는 것은 추후에 더 살펴봐야 된다. 지금 당장 그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전에 말씀드린 3,000포인트와 2,950에서 막 3,050 정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왜 제가 2,950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수 자체가 다시 차트를 넘어갈게요. 좀 크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계속 이걸 많이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어떤 것들이냐면 저는 항상 차트를 보면서요. 이렇게 빠졌잖아요. 이렇게 빠진 데에서 다시 반등을 줄 때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를 또 위로 가지 못하면 아까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요 끝에 차트를 봐서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 줬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떨어질 때, 이게 2,900포인트를 안 깼다고 치더라도, 2,905포인트, 2,910포인트, 이렇게 갔다. 그래서 이걸 1중 저점, 2중 저점, 3중 저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 굉장히 약한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장이 다시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올라갈 수 있으려면, 제가 궁극적으로 저는 뭘 기대하느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10월에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작은 음봉 또는 양봉이 나오면 11월, 12월에 장이 좋을 겁니다.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라고 저는 사실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은 되고는 있는데, 이게 다음 주에 다시 떨어지면 아래 꼬리가 좀 짧아지는 거죠. 이게 음봉이 커지는 거잖아요. 즉 그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아래 꼬리가 길면서 음봉이 작거나 양봉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다시 2,900 가는 게 아니고요. 2,950, 2,940 이게 떨어지는 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거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만큼 왔다가 다시 이렇게 원위치 오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더 밑으로 가면 더 약한 거고. 떨어졌는데 반등 줬다가 요렇게 한 2,950 정도에서 머물러 있거나 다시 가려고 하면 이제 이게 좋아지는 거거든요. 다음 주는 이걸 확인하는 시장이에요. 다음 주에는. 이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확인하고 할 필요가 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마도 요런 눈치 보기를 하는 시장이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전체는 이제 그렇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헝다그룹의 노이즈들이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주 후반에 헝다그룹 달러 표시 채권 이자 지급의 유예 한도일이 있기 때문에 재차 경계 심리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직전 저점에 2,9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그리고 터닝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린 그대로 가져왔어요. 제가 수정 하나도 안 했고요. 이 안에 지금 떨어지는데 이 안에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 위로 더 올라가거나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새로운 어떤 이벤트나 충격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그걸 확인할 때까지는 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이번 주의 상황이고 다음 주에도 역시나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경계 심리를 늦추는 그런 시장은 분명히 아니다. 일단 수급이나 항상 차트하고 이 거래량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거고 심리가 작용하는 게 수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시황을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나 수급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외부의 어떤 요건들이 변화가 되는데 주 요건들은 변하지 않고 세부 요건들이 조금씩 변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 추세가 전체적으로 요번에 투자 심리가 약화된 게 이제 강화됐어. 이렇게까지는 얘기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리는 게 삼성전자였어요. 삼성전자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하락이 있으면 하락이 50% 정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못했어요. 그래서 또 하락했어요. 근데 요번에 또 여기서 넘어서지 않겠냐. 이런 표현을 제가 드리면서 주봉상에 제가 뭘 표현을 드렸냐면요. 삼성전자는 주봉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있든 없든 가지고 있든 없든 간에요. 시황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요거는요. 자, 이 삼성전자 일봉 아까 제가 본 거 똑같이 보여드린 건데요. 요거 주봉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가 팬데믹 쇼크로 인해서 빠졌을 때가 이게 42,000원 정도 빠졌어요. 그랬다가 여기까지 반등을 쇼크 이전까지 반등 요만큼 했잖아요. 이건 뭐라고요? 이건 비정상적인 하락의 정상적인 회복이에요. 이건 주가 움직임에서 우리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석은 언제부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한 거거든요. 이 삼성전자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상승을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죠. 여기 양봉 시작한 거요. 여기까지인데 요걸 제가 계산을 해보니 72,000원 정도 라인 정도가 요 라인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저는 항상 기술 분석할 때 이 50%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요 라인 정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상승폭이 50%를 되돌릴만 하락을 해서 그러면 자 여기서는 저가 매수 해볼까라는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막 던지기보다는 저가 매수의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여기서 좀 반등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 지금 삼성전자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여기서 지금 7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물론 이번에 계속 이제 매도를 좀 했어요. 여전히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지수 설명을 했듯이 삼성전자를 똑같이 설명을 해보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까요? 삼성전자를 내가 사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반응했대. 저도 사실은 여기서 삼성전자가 저점 찍은 걸로 확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양봉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면서. 근데 요 힘이 정말 약했습니다. 저점을 여기서 확실하게 찍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또 그래서 아무튼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떨어질 때 얘를 깨지 않고, 특히 7만 원을 깨지 않고 위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요 모양이 나와서 그리고 나서 사도 괜찮다. 만약에 이걸 사고 싶다면. 그리고 저는 물론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어찌 들으실지 언짢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삼성전자가 요번에 올라가는 거에 우리나라 시가총이 2,100조인데 삼성전자가 500조인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폭이 얼마나 되겠어요? 삼성전자가 이게 지금 78,000원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원에서 10%면 77,000원이네요. 퍼센테이지를 따져보자고요. 여기까지 오면 10% 수익이 나는 거예요. 20% 수익이 나려면요. 14,000원이니까 84,000원.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10% 그리고 20% 이렇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지수는 그럼 얼마나 가겠어요? 우리 지수가 얼마나 올라가야지 이 정도 될까요?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데, 그 10%, 20%면 거기에 지금 비중이 얘가 25%예요. 2,100조에 500조면 25%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그냥 보합이 있다 하더라도 얘가 그렇게 오르면, 이게 오르면 2.5%, 그리고 20% 오르면 2.5%니까 20%에서 5% 올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는 여기서 5% 올라서 3,000 기준으로 잡을게요. 3,000에 5%면 10%가 300이니까 150%면 3,150. 한 3,150과 3,200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여기까지 지수가 올라오고 세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삼성전자를 여기서 해가지고 나 10% 수익률을 베팅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삼성전자가 아닌 내가 10%를 단기간에 낼 수 있는 다른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그런 관점은 상당히 서로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시황을 좀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 하시면 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시황 판단에 중요한 질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락이 대세 하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조정이냐? 저는 조정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얘기는 지금 오늘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는 장기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박스권의 하단 부분이 2,800일지 2,900일지 사실 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 2,800포인트를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3,0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 떨어졌다 올라졌다 하는 그런 구간이 이번만이 아니고 내년 1년 동안에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부터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하락 후에 한 단계 약간 레벨 다운 된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시작이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시각이 바뀌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점 후에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무리냐, 이건 지금 시황 말씀드렸죠. 저는 아직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해소되거나 근본적인 원인들이 시장에 다 반영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부 노이즈들에 대해서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한 것이지 이것이 추세적으로 강력하게 상승할 것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락 장세, 지금 하락하고 있죠. 이것을 멈출 모멘텀은 뭐냐? 제가 최근 들어서 질문을 많이 받는 걸 제가 이렇게 써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이건 환율이지 않습니까? 환율. 극단적으로 환율하고 지금 역의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면 시장은 빠지고 환율이 내려가면 원화 강세가 되면 시장이 오르고 그러는데 원화 강세가 되거나 원화 약세가 되는 요인이 뭐냐? 그 다음에 이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 단계의 이유를 찾아보면 원화 약세가 되는, 그럼 이제 우리 걱정을 하는 거니까 원화 약세가 되는 것은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거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건데 돈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뭔가 불안한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불안한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 요번에는 뭐가 있었냐면 홍닥으로 문제가 있었고 미국의 부채 한도 상향 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홍닥그룹은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거라고 생각해 말씀을 드렸고요. 미국의 부채 한도는 12월 3일까지 지금 연장해 놓은 상태이고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350달러, 3조 5천억 달러에 3.5조 달러 예, 사회적 지출을 1조 달러 정도 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서로 정적 합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적인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봉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원 달러가 지금 다시 떨어져서 원화 강세가 된 거예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아니죠.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경기지 않습니까? 경기가 고점으로 많이 올랐다. 제가 아까 S&P 500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이건 너무 팬데믹 때문에 유동수 때문에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거야. 그러니 좀 조정을 보여야 돼. 지난주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지만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이거 너무 가파랐어. 좀 떨어져야 돼. 또 뭐 기업 이익이나 아니면 경기 지표들 너무 오른 것들 좀 떨어져야 돼. 이거는 맞아 수긍해. 그러면 그거 연동하면서 지수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게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자금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단지 공급을 이제 안 하겠다, 줄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시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 지금, 우리는 이미 금리 인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돈이 좀 빠져나가는 국면이 근처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거고, 우리 시장은. 그러면 환율을 급격하게 변동시킬 만한 요인이 앞으로 뭐가 있겠냐. 이런 경기적 측면이 아닌 다른 어떤 악재들이 나올 때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있다면 다음 주말에 있을 홍닥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말에 변동성이 있을 수 있겠다. 좀 조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 그거 외에 지금 현재 경기적 측면은 전체적으로 환율에 이렇게 급등하고 급락하고는 만들지 않거든요. 경기적 측면에서 볼 때는 환율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빠졌다가 점차로 안정화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을 많이 받는 게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느냐? 이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 뭐 이런 거 질문이에요. 카카오 이런 거요. 지금 삼성전자를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 보유해야 되느냐? 아니면 매수해야 되느냐? 일단 저는 매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떨어져서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에서, 우리 지금 제가 주관시장 얘기하잖아요. 지금 지수에서 지수를 사야 되느냐, 지수 배틀. 하면 안 되죠. 다음 주에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이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은요, 오늘 사지 말고 다음 주에 사는 게 맞아요.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되느냐? 그냥 보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도해야 되느냐? 아니다. 보유해야 되느냐? 다 매도 안 하니까 보유가 맞다. 매수해야 되느냐? 이번 주 저점에 사지 못해 2,900포인트 초반에서 못 샀다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보편적인 거를 다 얘기하는 거고요. 종목별은 전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종목별은 다르겠죠. 어떤 건 더 세고 어떤 건 뭐 안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종목은 전부 다 다른 거니까 전반적인 시황적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그 전망과 우려 정도는 어떠냐 이거 설명을 좀 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다면 다우 운송지수가 그렇게 오를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수의 기관에서 IMF나 그리고 글로벌 IB들이나 심지어 연준에서도 다음 주에 점차적으로 경기가 다시 재차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쪽으로 믿고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연준의 인식과 반대로 거래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수급 상황은 어떠냐? 개인들은 요즘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규모는 줄었지만 예탁금 지금 안 빠지고 있습니다. 결국 돈을 싸들고 밖으로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합니다. 동학개미들, 개인들 더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팔면서 쭉 파니까, 많이 파니까 좀 빠지다가 이번 주에는 기관이 사니까 좀 오르고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는 외국인과 기관들에 의해서 개인들의 힘에서가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움직임에서 나타나는 건데 외국인들은 환율 플레이를 하니까 환율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또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다시 귀결되는 것이고요. 국내 기관들은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는 사고 위에서는 안 산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기관의 입장에서는 얘들은 지금 박스권으로 보는구나. 이런 관점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 질문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으면 시황이 어렵게 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분도 다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야, 스태그플레이션 나타날 수 있어. 환율 더 오를 거야. 그럼 외국인 팔 거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번에 반등했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현금을 계속 조금씩 만들어야겠죠. 관점 따라 다른 거니까, 시황 따라 다른 거니까, 어느 한쪽이 옳고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황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 판단하는 데서 도움이 되십사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